계속하겠습니다. 거기 3장을 할 건데요. 3장. 3장하고 4장을 오늘 다 나갈 건데요. 그 3장과 4장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처음에 아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들 나와 있고 좀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담 없이 편하게 읽어보면 되고요. 이해되면 좋고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장과 4장은 편하게 들으시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1장과 2장이에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1장과 2장 복습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습을 할 것 같으면 5장부터 다음 주에 나갈 거니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그렇게 예습을 하고 3장과 4장은 편하게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원래 좀 늦을 수도 있었거든요. 오늘 파주에 갔다 왔어요. 파주에. 그래서 오는데 파주부터 여기까지 40분 만에 왔어요. 신기록을 세웠어요. 뭐 파주에 간 이유는 우리가 파주에다 대학 하나 만들거든요. 저기 휴게실 가면 뭐 이렇게 조감도 하나 붙어 있잖아요. 벽에. 그게 옹지세무대학 조감도인데 그 파주에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교 심사 받았어요. 내년에 개교할 건데 교육부에서 내년에 개교할 수 있는지 건물 지은 거 교수들 면담하고 뭐 그랬어요. 제가 교학처장이에요. 그래서 가서 심사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옷도 오늘 좀 깨끗하게 입고 왔죠, 제가. 잘 보이려고. 아무튼 그랬는데 아마 최연소 교학처장이 아닐까. 우리가 파주에 만드는 옹지세무대학은요, 4년제는 아니고요, 2년제예요. 전문대학. 2년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무대학 그러니까 예전에 세무대학 있었던 거 아세요? 국립세무대학 있었어요. 국립. 이름이 국립세무대학이었어요. 이 국립세무대학은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면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등록금도 쌌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은 세무직 공무원을 보장했어요. 취업을.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수준이 거의 뭐 고대나 연대 뭐 그 정도 갈 수준 학생들이 가고 뭐 그랬어요. 집안 상태가 좀 집안 형편이 안 좋으면 이런 데 가서 그냥 공무원 하려고 또는 공무원 하다가 나중에 세무사 시험 붙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정쩡한 대학 간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많이 갔어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근데 얘는 없어졌어요. 국립세무대학은 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여기가 이제 세무공무원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이 국립세무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수별로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졸업 기수별로. 근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다른 게 채용된 사람도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의 이익 집단이 너무나 세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주 잘 뭉쳐요.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5급 사무관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고시부터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밑에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통제가 안 돼요. 사무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세무대학 선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그렇게 가면 개판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정경제부에서 만든 대학인데 재정경제부에서 안 되겠다. 사무관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없애버렸어요. 학교를. 그래서 더 이상 졸업생이 배출 안 되게. 그래서 국립세무대학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반발도 되게 심했는데 뭐 저희가 어떻게 절묘하게 시기가 맞아서 이름을 세무대학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는 회계와 세무만 전문적으로 가르칠 건데 국내 유일의 세무대학이 됐죠. 얘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는 과가 3개예요. 회계정보과, 세무정보과, 세무행정과. 그래서 한 학년에 120명 정원인데요. 360명. 조촐하죠 아주. 1학년, 한 학년이. 2학년까지 받으면 이제 720명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요즘에 뭐 특별 전형, 뭐 정원의 특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 좀 더 늘어나겠죠. 뭐 하여튼
나중에 정원도 좀 늘리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과가 세 개잖아요. 배우는 건 똑같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심사 받을 때도 특색이 다 있습니다. 회계정보과 얘기했는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계와 세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설립해서 이 학생들을 뭐 할 거냐, 이제 뭐 똑똑한 학생이 들어오면 정말로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붙일 생각이 있는데 일단 2년 안에 이 공부를 다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여기 오는 학생들이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올 거라고는 좀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2년째 오겠어요, 많이. 그래서 일단 4년째 갈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커스를 이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7구급 세무직 공무원, 우리가 그래서 지금 공무원 학원도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7구급 세무직 공무원은 할만해요. 지방대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붙거든요. 9급 공무원. 7급은 좀 더 어려운데 9급은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대학 이름을 가지고 어디 취업하려고 했을 때 신설대학이니까 좀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벌 사회니까. 근데 공무원은 취업 보장이잖아요. 합격만 하면 어느 대학 나오든. 그래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7급에서 9급 쪽에. 수준이 높으면 7급도 시키고 더 높으면 여기도 가르치고 우리 학교 졸업생들은 학원 무료. 그래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시험도 못 붙겠더라. 애들 수준이. 그러면 이런 거 가르쳐서 회계세무 가르치면 요즘에 회계세무 쪽에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 사무장이라든지 회계실무자들 천산 입력하고 이러는 거 있거든요. 좀 따분한 일인데 단순하고 하지만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도 아는 사람들이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써요. 쓰고 싶은데 급여가 그렇게 세진 않지만 본인이 희망만 한다면 그럴 때 다 할 수 있거든요. 배워서 우리가 잘 가르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회계세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AICPA 보러 미국 간 사람들이 한국 와서 수업 듣고 간다니까요. 뭐 잘 가르치니까 여기가 더. 아니 AICPA 미국 회계사를 보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한국 와서 수업 듣고 가요. 이렇게 미국에서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미국에 그렇게 잘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또 영어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잘 가르칠 자신이 있어서 뭐 그렇게 만들고 그런데 포커스를 두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가시면 뭐 수강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학교 가면 저희는 뭐 그런 거 귀찮게 안 해요. 그냥 다 커리큘럼 짜놨어요. 뭐 할 건지 다 짜놨고 입학만 하면 알아서 가르칠 거예요. 다 목적을 두고.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 뭐 해야 될 건지 방향도 못 잡고 막 그 아무 생각 없는 데 있잖아요. 그래도 좀 실력은 있는데 그러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갈 거면 뭐 4년제에서도 아주 좋은 학교 가면 뭐 가야죠. 거기 가야 돼요.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럴 실력은 안 되고 그 뭐 특별히 좋은 대학도 아닌데 4년제 갈 거, 또 뭐 지방대 갈 거, 또는 전문대학도 뭐 아무 대학이나 뭐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저희는 다 교수가 회계사로 돼 있어요. 15명을 선발했는데 12명이 회계사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이제 박사. 그래서 우린 티칭을 위주로 할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이 가르치는데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 많지만 저도 대학 교육 받으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거는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불만이잖아요. 와서 딴소리 하다가 책 봐. 책 보고 책을 잘 썼으니까 책을 보면 될 거야 해가지고 책 보면 모르겠죠. 질문하러 가면 오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런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저도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을 탓하진 않아요. 제가 대학원도 다녔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연구와 티칭을 다 잘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연구도 해야 되고 또 행정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아져요. 근데 저희는 티칭을 위주로 할 거고요. 가르치는데 가장 큰 점수를 줄 거예요. 교수들한테. 그래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데 포커스를 둘 거고 굉장히 열심히 가르칠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2년 동안 저희를 따라오면 정말로 뭔가는 될 수 있는 그건 보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동생이나 후배, 이제 대학갈 있으면 보내주세요. 여기 고등학생도 한 명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오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잘할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래 여기다 기숙사를 만들려고 파주가요 가까워요. 제가 40분 걸렸다 그랬잖아요. 오늘 출발해가지고 자유로 타고 쫙 오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그래도 파주를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파주가 일산에서 가까운 거 알죠? 일산, 고양 그쪽에서 가까운데 그쪽에 생기는 첫 번째 대학이에요. 파주, 일산, 고양에 대학이 없어요. 그쪽에. 근데 처음으로 생기는 대학이고 그래서 파주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를 잘해줘요. 유치하려고. 아무튼 근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제 기숙사를 만들 거고요. 거기서 재울 건데 집에 안 보낼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다 재워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어요. 커리큘럼이. 근데 저희가 이제 시험을 봐서 시험을 잘 보면 주말에 집에 보낼 건데요. 시험을 잘 못 보면 주말에도 그 파주 거기에 있어야 돼. 거기 산 위의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공부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공부 잘하면 주말에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의 커리큘럼이 이제 월, 수, 어떤 과목, 목, 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학기 동안 되는데 저희는 이것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는 교육부에 보고한 건 그렇게 했지만 입학하면 3월 달에 회계원리 스트레이트 3주 이걸 3주 동안 배우는 거예요. 계속 매일 복습 계속. 그래서 한 달 후에 시험 봐요. 회계원리 잘하는지. 떨어지면 다시 재수강 잘할 때까지.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 그렇게 하면요 회계세무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실천학문이라고 그랬죠. 해보면 다 하는 거예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동기부여를 확실히 시키고 기숙사에 재울 때 6시에 기상시킬 거고요. 7시까지 구보 및 운동, 그다음에 식사, 그다음에 8시부터 영어 공부하고 9시부터 정규 수업 시작하고 점심시간 있고 5시에 이제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 도서관 다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 3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오늘 심사는 뭐 잘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되면 이제 내년에 개교고등이 2004년에 이번에 통과되면, 주변에, 통과되면 저희 홈페이지에다 올릴 거예요. 저희 광고할 거거든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정말 조금 실력은, 좋은 대학 갈 실력 안 되는데,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 보내시고요. 안 되면 보내주시면 저희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거기 1번에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란 무엇인가? 주식회사. 근데 갑자기 회계학 공부하다가 왜 주식회사 얘기가 나왔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상법 배우시면은 상법도 배워요. 공부하다 보면. 상법을 배우면 우리나라 회사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주식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유한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합자회사가 있고요. 한명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형태가 이렇게 4가지예요. 상법에 우리나라.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가 주식회사일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건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식회사가 좋으니까 그걸 선택했겠죠. 얘가 싫은데 선택한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주식회사가 매력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배울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근데 여기서 주식회사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배우는 회계가 누구의 장부 정리를 배우고 누가 장부 기록하는 거? 기업들이 장부 정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 지금 기업들이 장부 정리하는 걸 주로 배우거든요. 주식회사. 근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어떤 형태라고요? 주식회사 형태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회계 처리가 누구의 회계 처리? 주식회사의 회계 처리예요. 우리가 배우는 회계 처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의 회계 처리를 배우고 있으면서 주식회사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이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 얘네 두 가지하고요. 얘네 두 가지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얘네 두 가지는 출자자들이 유한 책임을 지고요. 얘네 두 가지는 출자자들이 무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대우라는 회사 알죠? 대우, 주대우. 망했던 것도 알고 있을 거고. 걔 말고도 최근에 뭐 SK도 망할까 말까 뭐 이제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망했던 회사들을 좀 알 텐데 그 대우 같은 회사의 주주, 주식회사의 그 주주 있죠? 대우의 주주. 여러분 중에 대우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의 금액의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투자했잖아요. 근데 대우가 망하고 나니까 대우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휴지가 됐죠. 뭐 주가 쫙 떨어지잖아요. 회사 망하면.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가 그 회사의 주주인데 그럼 내가 그 회사의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주가 주인이니까 주식회사는. 아 그런데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주식 폭락하면은 망하죠 내가. 아주 기분 안 좋죠. 근데 주주도 기분이 안 좋지만 누구도 기분이 안 좋아요. 채권자들, 대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우한테 물려가지고 은행들이 돈 못 받은 거 다 알죠? 얘기 들어서. 그럼 그 은행들도 흥분하잖아요. 망해가지고 아주 돈 못 받으니까. 그런 채권단들이 주주를 찾아갔어요. 주주 찾아가서 야 네가 대우의 주주 맞지? 그러면 대우가 못 갚은 거를 네가 대신 갚아라. 네가 주인이니까.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도망가고 싶겠죠 어디 죽고 싶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주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유한 책임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출자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한 책임 지고 싶지 않겠죠. 무한 책임 하면 잘못하면 개인 재산 다 날려요.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안 하려고 하겠죠. 유한 책임을 당연히 선호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가 더 선호되는데 그 이유는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1번의 주식회사 첫 번째 줄 끝에 주식회사는 한 개인이 출자를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개인 기업과 달리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식회사 흔히 또 선호가 돼요.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되어 있다. 거기 뭐 참고하세요. 유한책임이 저 유한책임이에요. 첫째 보시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한대요. 그거 보세요. 주식. 여러분 주식이란 거 본 적 없죠? 대부분.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종이로 된 게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여기는 액면에 금액이 적혀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라고. 보통의 주식들의 액면 금액이 5,000원짜리가 많은데 액면 금액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액면이 5,000원짜리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보니까 예컨대 한국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만주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한국 주식회사는 주식이 액면에 얼마에 보니까 5,000원짜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 알죠?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주당 5,000원인데 그럼 우리가 5,000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5,000원에 거래합니까? 우리가 현금 5,000원은 5,000원이라고 써있으니까 5,000원이잖아요. 여기 5,000원 써있으면 5,000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 한 주당 얼마예요? 시가 거래될 때 한 4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고 5,000원짜리가 40만 원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건 액면에 적힌 금액과 거래되는 금액이 달라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회사가 잘 나가면 주가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얘는 그대로의 5,000원. 아시겠어요? 액면.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한국 주식회사가 지금 만주를 발행하는데 액면이 5,000원짜리. 그럼 주주한테 팔 거 아닙니까? 주식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회사가. 그럼 주주한테 주식을 팔 건데 한 주당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 5,000원짜리니까 5,000원에 팔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지금 증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주 증자하면 한 주당 얼마에 팔겠어요? 한 40만 원에 팔겠죠. 자기 지금 시가에 비슷하게. 아니 그걸 5,000원에 팔면 줄 서겠죠. 사람들이 사려고 좋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이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액면가액으로 발행했대요. 한국 주식회사는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도 액면이더라. 5,000원이더라. 그래서 액면으로 발행됐대요. 그러면 얼마 들어와요 회사에? 돈이. 만주 곱하기 5,000원 하니까 이만큼 돈 들어오거든요. 그때 대변에 생기는 계정 과목이 자본금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 자본금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자본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 회사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을 말해요. 자본금이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그게 자본금이에요. 적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죠.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항상 액면 금액 곱한 거 나중에 계속 할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둘째가 있는데 대규모의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대규모의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이 회사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회사가. 그랬을 때 5천만 원 낼 사람 그러면 여기서 낼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그럼 또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 건데 있으면 좋고요. 근데 예금 통장에 5천만 원이 갑자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뭐 부동산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갑자기 출자할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앉아있는 분 중에 5천 원 낼 사람 그러면 5천 원도 없으면 섭섭하죠. 우리가 밥값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5천 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조금씩, 이 회사는 큰 돈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한테 다 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거를 여러 개의 주식으로 쪼개가지고 소액으로 쪼개서 그걸 발행하면 그 투자하는 사람 자기 선호에 따라서 많이 살 건 많이 사고 적게 사면 적게 사고,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그만큼씩 투자하면 회사는 발행이 끝나면 많은 돈이 들어온 거죠. 주주가 많은 거죠. 이렇게 여러 명이 투자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주식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대규모의 자본을 좀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시고 108페이지 셋째 보시는데 주주의 책임은 유한 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저기서 다 설명한 거예요. 넘어가요. 여러분 무한 책임이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가서 주식 잘 못 사겠죠. 넷째 보시면 출자자인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도 있다. 거기다 뭐라고 적어놓냐면 유동성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유동성. 그게 이제 유동성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어디 투자할 때 그 돈을 한 번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다른 데 못 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걸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이거를. 근데 내가 여유자금 있을 때 샀다가 돈 필요하면 바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다면 부담 없이 단기간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내가 샀다가 시장에서 시장성 있는 거 있잖아요. 상장 주식이라고 하는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식을 샀다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 알죠? 그리고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주는 자기가 현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팔죠. 근데 이게 개인 회사라면 내가 출자했던 돈이 필요해서 빼면 회사 돈이 빠지는 거죠. 내가 회사에 출자했다가 돈 빼면. 근데 주식회사는요. 내가 주식을 팔면요. 다른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는 돈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회사의 자본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주가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고, 회사의 자본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기업이 돼요. 계속 기업. 기업을 계속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뭐 중요한 장점인데 알아두시고. 다섯째 보시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있는데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주주고요. 반드시 주주가 경영을 할 필요 없잖아요. 주주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 앉혀놓으면 되죠. 경영자.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 여섯째,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실체다. 이것도 중요한데 주식회사가 독립된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이고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거다? 그 주식회사, 그 법인 입장의 재무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주주 입장이 아니죠, 우리가. 그 법인 입장에서. 일곱째, 주식회사의 기관은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그거 다 아시는 거죠? 혼자 읽어보세요. 넘어가고 109페이지 보세요. 여기까지 주식회사는 뭔지 알겠죠? 109페이지 보시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이거 첫 시간에 한 거잖아요, 우리. 근데 했는데 지금은 혼자 읽어보시는데 나중에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이해관계자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있죠. 또 비상장된 회사가 있거든요. 상장되지 않은 회사.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가 있고요. 그 주식이 거래되지 않은 회사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고 상장된 회사는 조금 있는 거고 그 웬만한 회사 상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장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면 상장된 회사와 비상장된 회사와 어디가 더 이해관계자가 많겠어요? 당연히 상장된 회사가 더 많겠죠. 그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더 잘 전달해야겠죠. 잘 체계적으로.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배웠죠 우리. 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정리. 7번째 줄 보시면 회계의 정의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게? 기업 실체가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 드리려고. 일단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회계정보 이용자의 대표적인 사람?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채권자인데 더 많아요. 다른 사람도. 주주와 채권자들이 뭐에 걸려 있대요?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 어떤 의사결정? 돈을 빌려줄까 말까? 주식을 살까 말까? 팔까 말까? 이런 거. 그런 의사결정의 직면에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보가 필요해. 정보. 어디에 대한 정보? 그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 내가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해 주는 게 뭐라고요? 회계인데 우리가 식별하고 측정하는 걸 해봤거든요. 지금. 전달하는 것도 해봤고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그 기업 실체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뭘까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이게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정보 이용자들이. 그랬을 때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재무 상태를 구성하는 게 뭐가 있었죠? 자산, 부채, 자본 있었죠? 얘 구성하는 게 수익, 비용 있었죠? 이런 것들이 회사가 뭐가 발생하면 변한다 그랬어요. 거래가 발생하면 변한다 그랬죠. 그럼 회사가 거래가 발생하면 이것들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변한다는 건 그 회사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정보가 변하는 거예요. 정보가. 그 회사의 정보가 변하는데 그 정보가 변하는 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 거래 발생은 뭐 했죠? 우리 장부기록 한다고 배웠잖아요. 1, 2장에서 장부기록. 이 장부기록 하는 게 바로 식별하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를 좀 멋있게 하려면 야 거래 발생할 때 장부기록 하는 거야 이러면 좀 낮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기술 같잖아요. 근데 거래가 발생하면 식별하고 측정하는 거다 이러면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식별하고 측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바뀌었을 때 그걸 기록해 둬야죠. 그래야지만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식별하고 측정한다 그래요. 그럼 전달도 배웠거든요. 전달은 어떻게 했어요? 재무제표를 만들었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한테.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재무제표가 뭐뭐 만들어봤어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만들어봤는데 1장과 2장에서 얘가 뭐를 전달하는 거예요? 재무상태. 얘가 경영성과를 전달할 정보 이용자한테. 그러니까 회계라는 게 그 기업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 회사에 대한 정보의 변화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111페이지에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일단 넘기시고 112페이지 보시면 회계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배웠죠? 113페이지에 어떻게 달라져요? 내부에 있는 경영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관리회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게 재무회계. 우리가 배우려는 건 뭐예요? 재무회계. 그 밑에 재무회계 목적 보세요. 재무제표. 재무회계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재무회계 목적.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세 번째 줄 재무회계 목적은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웬만하면. 재무회계 목적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그 두 줄이 외워지지 않더라. 그러면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것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재무회계 목적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 누구한테요?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한테. 이렇게. 근데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세요.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뭐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재무제표예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따라서 기업은 재무회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 실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하는데 이를 위한 수단이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엔 네 가지가 있는 거 알죠? 이제 두 가지는 배웠고 나머지 두 가지 나중에요. 넘기시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재무회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유용한 정보 제공, 그 수단이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재무제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재무회계 배울 때 중요한 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한테 그 능력. 그래서 한 달 뒤에는 그걸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114페이지 세 번째 회계학의 체계가 있는데 첫 시간에 했죠. 넘어가요. 표 3-2번 있는데 거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중간에 제품 원가 계산 끼어 있는 거 알죠? 걔가 뭐예요? 원가 회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원가 회계가 그러면 관리회계랑 관련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회계랑 관련 있는 겁니까? 이 원가 회계는 재무회계랑 관련 있는 거예요? 관리회계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보니까 둘 다 돼 있는데 점점점 돼 있는 거 보니까 관리회계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이 교과서를 좀 봤으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다 뭐예요? 중급회계 보통 이렇게 돼 중급회계 그러니까 이게 관리회계랑 같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안 돼요. 그건 커리큘럼을 짤 때 그렇게 짠 거고요. 얘가 한 달 과정이고 얘가 한 달 과정이고 재무회계 중급회계는 중급회계만 해도 2달 해야 돼요. 되게 양이 많아요.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원가를 중급에 붙이긴 한계가 있고 별도로 배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외롭잖아요. 그래서 붙여버려서 이렇게 그런 건데 정말로. 근데 이 원가 회계는 관리회계와 재무회계 둘 다 관련이 있어요. 둘 다. 둘 다. 여기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 관련이 있고요. 여기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도. 현대자동차 알죠?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도 뭘 만들겠습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현대자동차도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걸 관리회계라고 불러요? 재무회계라고 불러요? 현대자동차가 재무제표 만들면 그건 재무회계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현대자동차가 재무제표 만들 때 대차 대조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차 대조표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자동차의 원가가 나타나야 돼요. 제품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얘가 재무제표 만들려면 뭘 반드시 해야 돼요? 원가 회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재무회계를 하려면 그러니까 얘랑 얘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원가를 안 하고 재무를 해보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조기업들은 당연히 원가 회계해야 재무회계도 되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서로.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대단한 건 아니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115페이지 제3절에 회계원칙과 외부감사 제도가 있는데 그게 조금 이따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111페이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세요.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렇게 잠깐 할게요. 그냥 말로 할게요. 걔는 원래 쓰면서 하는데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회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이해하는 건데 첫 번째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경제학을 좀 배웠으면 경제학에서 자원은 희소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 자원이라는 게 무한히 많다면 경제 문제는 안 생겨요. 우리가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문제가 이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무한히 쌓여 있다고 보세요. 막 금이 발에 치이는 게 금이에요. 그 서로 가지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너 갖고 나 갖고 다 갖고 뭐 평생 죽도록 쓰자. 이렇게 끝내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희소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이라는 건 희소해요. 희소한데 이 자원 중엔 어떤 것도 자원이라고 하냐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 금융 사회이기 때문에 화폐도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 화폐도 한 국가에 있어서 제한돼 있어요. 양이.
이 화폐량이 우리나라에 무한정으로 돈이 무한정으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니 돈이? 돈 막 뿌리고 다녀봐 이걸 누가 가지려고 하겠어요? 무한히 많으면. 그러니까 돈도 한정돼 있어 화폐량. 그럼 이 제한된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가진 사람들이 그걸 투자할 수 있죠. 돈을. 그랬을 때 이 돈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투자하냐면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제한되어 있는 이 한정되어 있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돈이 가급적이면 어떤 기업에 갔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은 기업에 갔으면 좋겠죠, 이게. 그게 국가적인 측면에서 효율적 배분이거든요. 그럼 좀 더 나은 기업에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가려면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의사결정 잘하면 돼요. 좋은 회사에만 투자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잘하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죠. 정보가.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하죠.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뭐예요? 재무회계예요. 우리가 배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예요. 한정돼 있는. 동의하기가 왜 싫은 표정들. 동의하세요, 빨리. 그래서 그 한정된 자원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그래서 회계학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삼성전자에 투자할래요? 하이닉스에 투자할래요? 둘 다 반도체 회사거든요. 물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위험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 그래서 하이닉스에 투자하겠죠. 대박을 노리고. 근데 그 망할 수도 있죠, 아주. 그럼 대부분의 회사가 삼성전자가 더 좋다고 생각하죠. 똑같은 반도체 회사지만. 왜 더 좋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 걔가 뭐 자산 규모도 더 크고 뭐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매출도 더 많고 단기 순이익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다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게 다 회계 정보예요. 회계 정보. 회계가 없으면 그렇게 안 나와요. 어느 회사가 더 큰지도 몰라요. 자산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 부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얼마 벌었는지도 몰라요. 회계가 없으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회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회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멋있는 걸 하고 있구나. 넘기시면 112페이지에 있는데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도 해줘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주인데 그 주주한테 이제 그 주주들이 누구한테 경영을 맡겼어요? 경영자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경영 잘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수탁 책임이라고 해요. 주주한테 받은 수탁 책임이 있다. 경영자가. 그랬을 때 그거를 보고해 주는 게 아까 어제 얘기했는데 무슨 날이에요? 주주총회. 그날 이제 한 번씩 보고하죠. 뭐 그전에도 보고하지만 정식으로 보고하는 게 주주총회인데 그날 보고할 때 뭐가 있어야 보고할 수 있어요?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회계구나. 세 번째 기타가 있는데 그건 혼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넘기시고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제3절의 회계원칙과 외부감사 제도라고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 위에다가 회계라는 거하고 회계원칙이라는 거하고 개정 과목이라는 거하고 그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업의 언어라고 해요. 회계 원칙을 언어에 빗댔을 때 문법, 얘를 단어. 저 회계를 기업의 언어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회계라는 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에 있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주주나 채권자. 그 사람들이 회계 정보에 대한 수요자예요. 수요자. 알죠? 수요가 뭔지.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 수요자. 그럼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산자. 생산자는 기업의 실무자들이에요. 격리 담당자들. 그 사람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회계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자와 수요자가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정보를 공급해주고 정보를 수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뭐예요? 회계잖아요, 회계. 그러니까 이 회계를 통해서 회계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과
회계 정보를 전달하려는 사람 간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죠. 회계를 통해서. 그래서 얘를 기업의 언어라고 해요. 멋있잖아요. 근데 얘를 기업의 언어라고 했을 때 언어는 뭐가 같아야 의사소통이 돼요? 문법이 같아야죠, 당연히. 그럼 회계도 의사 전달이 되려면 공통된 원칙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지. 회사는 회사 마음대로 만들고 정보용자는 정보용자대로 알고 있고 그럼 그 원칙이 다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회계도 공통된 원칙이 필요하겠구나. 알겠죠, 쉽게.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한 얘기가 거기 밑에 나와요. 거기 1번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게 그건데 첫 번째 줄에 잠깐 보세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란 기업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건을 재무제표 등에 보고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회계 처리할 때 따라야 될 지침이고요. 회계 실무를 이끄는 지도 원리래요. 그래서 그 영어 약자 있죠, 갭. 이건 좀 알아두세요. 알아서 나쁠 거 없으니까. 갭. 많이 나와요. 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표현하는 영어 약자예요. 그러면 이 갭이라는 건 나라마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의 갭을 K갭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미국을 US 갭이라고 해요. 나라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K갭 배울 거예요. K갭. 이렇게.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제표 등에 보고하는 방법 및 회계 실무를 지도하는 일반 원칙으로 뭐를 공포하고 있대요? 거기 써 있잖아요. 기업 회계 기준을 공포하고 있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갭을 부르는 이름은 기업회계 기준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기업회계 기준. 이게 원칙이에요. 기업회계 기준. 계속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국회계연구원에 위임해서 정하고 있다. 뭐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아닌데 회계 올려할 때는 몰라도 되는데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서 만든대요. 이거를 여기서 만드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뭔지는 아세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밑에 있는 기관이 뭔지 알아요? 금융감독원이라고 들어봤죠? 금융감독원. 여의도에 있는데 상당히 파워가 있는 기관이에요. 금융감독원. 거기서 원래 만들다가요. 한국회계연구원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위임했어요. 한국회계연구원도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는데 한국회계연구원은 저희 사적단체고요. 기준 만들려고 만든 거고 위치는 서울역 앞에 연세 세브란스 빌딩 알아요? 지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대우 빌딩 있고 옆에 연세 빌딩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24층에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 기업회계 기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록에 있으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거 얘기 먼저 할게요. 개정 과목하고 단어 얘기인데 여러분이 언어 공부할 때 단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언어든지 잘하려면 먼저 단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단어를 알아야 말도 되고 읽을 수도 있고 근데 단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 이 개정 과목이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우리가 회계를 잘하고 싶으면 개정 과목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단어를 알듯이. 개정 과목이라는 게 이제 용어잖아요. 여러분들 뭐 매출 채권, 미수금, 뭐 있었죠?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용어가 낯설잖아요. 처음 배우면. 근데 그런 용어들이 회계에서 쓰이는 거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어 공부할 때 얘하듯이 얘할 때 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언어 공부할 때 느낄 게 단어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단어장에다 단어만 쓰고 다니면서 단어의 의미만 적어서 외운다고 그게 오래 가지 않죠.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오래 가요? 문장 속에서 해야죠. 문장. 어떤 문장 속에서 단어를 이해하고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도 대충 해석이 되죠.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단어 공부는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문장 속에서. 이 개정 과목도 똑같아요. 개정 과목도 절대로 개정 과목 용어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회계를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개정 과목을 어떤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냐면 거래를 통해서 공부해야 돼요. 거래를 보고 기록하면서 이런 거래가 있을 때 이거 쓰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익숙해져야 이게 오래 머릿속에 남는 거지.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쌓이는 거라더라. 이러면서 외운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를 통해서 개정 과목을 익히려면 부단히 뭐 해야 돼요? 쓰면서 공부해야 돼요. 분개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기록하면서. 충고해드리는 거니까 잘 실천하세요. 기업회계 기준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 부록을 보세요. 맨 뒤에 있거든요. 657페이지 보세요. 657페이지.
657페이지 거기 제1장 총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당장 읽어볼 필요 없고요. 회계원리책 다 본 다음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드리려고요. 제1조 보니까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기준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법에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회계 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한다.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써 있어요? 기업 회계 기준을 왜 만들었는지 써 있는 거죠. 왜 만들었는지.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2조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냥 재무회계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읽기 전에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재무회계 목적을.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알고 있죠. 제공. 읽어보세요. 맞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나? 그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재무회계 목적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에요. 넘기시고 그냥 뭐 나중에 보시고요. 659페이지 보시면 제2장에 대차 대조표라고 나오는데 걔가 뭡니까? 재무제표 중에 하나죠. 걔를 어떻게 만들 건지가 쭉 써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요. 669페이지 보세요. 제3장의 손익계산서 걔도 뭐예요?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데 걔를 또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써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 672페이지 제4장의 자산부채 평가는 나중에 보세요. 넘기시고 681페이지 제5장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죠? 걔 뭐예요? 걔도 재무제표 중에 하나죠. 걔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683페이지 제6장의 현금흐름표 걔는 또 뭐예요? 걔도 재무제표죠. 결국 재무제표 어떻게 만들 건지 써 있어요. 제7장의 주석 및 부석문서서부터는 안 읽어봐도 돼요. 넘기시면 돼요. 쭉 보칙, 부칙 다 넘기시고 692페이지 보시면 692페이지 거기 보고식이라고 해가지고 대차 대조표가 나와요. 우리가 배운 대차 대조표는 이렇게 생겼었죠. 양쪽이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변 대변. 근데 걔는 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넘겨보시면 695페이지에 별지제 2호서식이 개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걔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예요. 개정식. 걔는 차대변이 나눠져 있죠? 보세요, 지금. 근데 걔는 우리가 배운 거랑 좀 다른 건 단기와 전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 실무적으로 재무제표 만들 때는 단기 것만 만들지 않고요. 전기 거를 비교해요, 이렇게. 전년도에 만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숫자를 비교해서 이렇게 적도록 돼 있어요. 알아두세요. 우리 공부할 때는 하나만 만들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양쪽 비교해야 돼요. 그건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개정 과목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회계학 처음 하시면 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다음 페이지까지. 요거를 가급적이면 복사해가지고요. 책상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공부 안 될 때마다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익숙해져요. 이 순서나 뭐 이 양식에. 어차피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식에 익숙해지고 용어에 익숙해지면 좋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시라고요. 요거. 근데 앞으로 다시 가시면 692페이지 보세요. 거기는 차대변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자산이 쪽 써 있고 부채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한 줄로 쭉 내려가는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식? 보고식이에요. 보고식. 여러분 실무적으로 보고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요. 보고식으로. 보고식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어떤 식을 인정하는 겁니까? 둘 중에. 둘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써놨잖아요. 양식에다가. 안 그러면 하나만 써놓죠. 그래서 둘 다 인정하는 거고 두 개는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차대변을 구분할 거냐 아니면 한 줄로 내려갈 거냐 뭐 이런 것뿐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697페이지 보시면 요약 보고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만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넘기세요 그냥. 별지제 사온 요약 개정식 그냥 넘기세요. 별지제 5호를 보니까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걔가 이제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르죠. 이제까지 봤던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T자 그려서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걔는 보니까 안 그렇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역시 보고식이라고 해요. 적어놓으세요. 보고식. 배울 거예요 나중에. 702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별지제 6호가 있는데 걔도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무슨 식이에요? 보고식이에요. 보고식. 넘겨보니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럼 손익계산서는 뭐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보고식만 인정해요. 보고식만. 계정식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결국은 똑같아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똑같은 건데 보고식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704페이지 보시면 별지제 7호가 있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죠. 넘기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706페이지 보시면 현금 흐름표가 나오는데 나중에 할 거예요. 넘기시면 끝나는데 결국 기업회계 기준을 쭉 봤더니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나와 있고 그 양식까지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결국 공통된 회계 원칙을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라고.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 보시고요. 116페이지 보시면 2번에 외부감사제도라고 돼 있죠. 외부감사제도.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산총액 70억 이상의 주식회사는 공인에게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써있죠. 밑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인회계사를 아무나 만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 지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그 법률이 공인회계사의 밥벌이가 되는 법률이에요. 그 법률이.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은 그 회사의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70억을 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 회사는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규모는 작은 규모는 안 하고요. 70억 이상일 때 한다면. 근데 어떤 회사가 70억이 왔다 갔다 할 때 70억이 넘어서 아이 공인회계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70억이 안 돼서 공인회계사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겠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왜냐하면 공인회계사를 만나면 공인회계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거든요. 좀 어떻게 하냐면은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은 그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가 뭐에 따라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갭에 따라서. 그래서 갭에 따라 잘 만들었으면 가만히 두는데 이거에 따라 잘 안 만들었으면 고치라고 하거든요. 회계사가. 안 그러면 도장 안 찍어줘요. 회계사들이.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귀찮죠. 왜냐하면 이런 작은 회사들은 이거보다 작은 회사들은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제대로 못하는 게 꽤 많은데 그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자꾸 지적하면은 귀찮잖아요. 맞죠? 그래서 힘든 건데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넘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있는 회사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상담도 해요. 어떻게 하면 70억을 안 넘을 수 있느냐 이런 상담도 가끔 하는데 저희들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안 넘는다고 가르쳐줘요. 왜냐면은 걔가 뭐 영원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언젠가 클 거 아니에요? 회사가 성장하는 거니까 넘으면 그때 우리 생각이 나겠죠. 잘해줬던 오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고객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잘해줘야 돼.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70억이 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시고 117페이지 제4절의 재무의 개념 체계부터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